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18세쯤 되면 그 질병이 발현되어서 점점 심각한 고통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기 시작할 것이라고 의사는 말합니다. 물론 이 아이의 일생은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병이 실제로 발현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의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0% 차단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당장 시술을 한다면 이 아이가 커서 당할 고통을 상당 정도 줄일 수 있는 의술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직 실험적인 의술이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자면 이 부부는 자기들 소유의 승용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든지 휴가 때문에 의례 해외로 여행을 떠났던 취미 생활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오래된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커서 겪게 될 고통이 꼭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 될지 어떨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바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뿐이죠. 전문가가. 그런 불확실한 미래 전망 때문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까? 혹시 그것은 지나친 자기희생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부는 아예 미래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껏 살아온 관성대로 종전처럼 살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꺼름직한 느낌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지금의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지금은 그런 약이 없지만 10년 뒤에는 또 의술이 발달해서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그때 나타날 유전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그냥 현재 생활을 지속하시겠습니까? 이 일화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실린 아이들의 분노는 아직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의 논설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파국적인 재앙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리얼하게 풍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슈피겔의 필자는 이 가상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가 성장해서 실제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에게 왜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독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뒤에 왜 엄마 아빠는 10년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사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음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세계 주요 도시들의 거리로 뛰쳐나와서 세상의 어른들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뺏지 마세요. 제발 어른답게 행동해 주세요.
지금 세계, 특히 유럽의 청소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 불리는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이토록 절절한 목소리를 내며 거리에 나선 이유는 작년 여름 이후에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온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에게 열렬히 공감하고 그와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툰베리는 작년, 그러니까 15살 9학년이 됐던 때부터 기후변화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의 여름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262년 만에 가장 더웠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작년 우리 여름이 얼마나 끔찍히 더웠는지, 지금은 먼 전생의 기억처럼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환경 운동으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생태적인 법령으로 굉장히 그 우위에 있는 세계 최상위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열파와 산불이 나라 곳곳을 덮쳤습니다. 툰베리는 8월 20일부터 스웨덴 총선이 열리는 9월 9일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당신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위기 상황처럼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툰베리는 매일 조용히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앉아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당신들 같은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도 툰베리는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 거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서부터 9월 9일까지는 하루도 학교에 가지 않았고,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1인 시위를 합니다. 나중에 커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권하는 사람들에게 툰베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른들이 무시하는 과학을 무엇 때문에 내가 배워야 해요? 과학은 지금 이대로 살면 지구가 망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어른들은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내가 그걸 왜 배워야 하죠? 이렇게 항변합니다. 장래에 기후 과학자가 되는 게 어떠냐는 주위의 권고에 대해서 툰베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후 과학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툰베리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늘 현실의 복잡성과 정치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끝없이 사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새삼 통렬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툰베리는 2003년생이랍니다. 3학년이었던 9살 때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등을 잘 끄고 물과 종이를 절약하고 음식을 남겨서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휴가철에 비행기 여행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툰베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지구 문명을 파괴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 문명의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맞나 틀리나 툰베리는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살 때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몸무게가 10kg이나 한참 자라야 될 나이에 10kg이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툰베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숨 짓고 앉아있을 시간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툰베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뭐냐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가 제한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툰베리는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자기의 트위터 계정에 자기 소개글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툰베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눈을 뜨게 해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했다면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몇 시간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기후변화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이 아이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툰베리가 부모의 세뇌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부모가 그리고 주변이 툰베리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엄마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 더 이상 해외 공연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기차로 갈 수 있는 거리만 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옵니다. 툰베리의 가족은 집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도심 외곽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하고요. 꼭 필요할 때만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툰베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도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키우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툰베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 190개국 나라 대표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연설을 한 거죠, 이 어린애가 유엔 회의에서. 당신들은 당신의 자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아이들의 눈앞에 있는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2078년에 운이 좋으면 저는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제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왜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툰베리는 자기의 자녀가 70몇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자기에게 물을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기 위해서, 떳떳하기 위해서 지금 그 소녀의 몸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툰베리는 희생 없이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우리 문명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만든 정치체제는 모두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의 자원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매우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꼬마 아가씨가 이런 말을 그냥 동화책에 있는 말처럼 한 게 아니라 열심히 3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얻은 결론으로 이 상태의 문명이 지속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으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툰베리는 이 운동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등교 거부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마침내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에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열풍으로 결과했습니다. 그동안 비주류로 여겨졌던 유럽 내 녹색당 계열이 선거 결과 전체 의석의 10%를 차지하며 단숨에 유럽 정치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독일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20대, 30대 청년층이 녹색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툰베리로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외친 한 소녀의 외침이 마침내 유럽 정치까지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주제는 설교 제목처럼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더위를 이미 한 차례 겪었고요. 그리고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확인하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하늘이 왜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대부분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와 함께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미세먼지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봄에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 저는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저쪽 북한 임진강 넘어 북한 개성땅까지 보이는데요. 어떤 날은 바로 코앞에 있는 집도 안 보입니다. 어떤 날은 개성까지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저는 일기예보 볼 필요 없이 사실은 밖에만 쳐다보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봄마다 황사가 부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느냐 하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점차 녹아내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소위 한반도가 포함된 유라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태평양 바다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있어야지 바람이 세게 불 텐데, 그래서 미세먼지를 밀어내릴 텐데, 지금 대기가 정체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 겁니다. 물론 그 미세먼지의 발생은 우리가 차는 자동차, 우리의 공장,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바람 때문입니다. 요즘 바람이 잘 불어서 미세먼지의 영향이 좀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의 대책과 미세먼지의 대책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8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가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고 계세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지금 여러분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여기에 가입 안 하고 끝까지 버텨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2015년에 이거를 체결할 때는 우리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1.5도 내지 2도 사이에서 관리되면 우리 지구의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1.5도에서 2도 사이로 관리를 하자. 이러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미국은 거기 서명하지 않았지만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선명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1.5도가 넘으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2.2도까지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할 테니까 1.5도 선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작년에 발표됐던 결과 보고서입니다. 문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얼음을 얼리고 있는 기능만 한 게 아니라 거울 기능을 해왔습니다. 얼음이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면 그것을 반사해서 지구 밖으로 열기를 내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줄어들면서 지구 밖으로 온도를 내쫓는 게 줄어들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데 그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요, 그 상황실 앞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면요, 그 상황실 앞에 이렇게 조그만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는데요. 저녁 때가 돼서 보초를 쓰면요, 겨울이 돼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당이 이렇게 해가 비치는 그늘 진 곳부터 얼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태까지는 물이 질퍽질퍽했던 땅인데 눈이 녹아서 해가 지면 그늘이 지면서 이게 얼어 들어갑니다. 거꾸로 아침에 돼서 해가 뜨면요, 이게 해가 비치는 데마다 그 얼었던 땅이 녹아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열량을 반사시키지 못해서 지금 그걸 알베도 현상이라고 한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소 화학 연료 소비가 계속되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듯 대규모의 화석 연료 소비 때문에 기후변화가 초래되었고 그 진행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파괴적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증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의 주류 사회는 이 엄청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끊임없이 미루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누군가의 음모라고 치부하면서 대응 자체가 필요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정치,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이 중요하지 기후변화는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어떤 환경정책을 쓰는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내 소득이 늘 것인가, 내가 더 안락하게 살 것인가, 이건데 이것은 결국은 개발을 한다는 거고 성장한다는 거고 발전한다는 거고, 이것은 그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내가 그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산업화 이후에 발생한 이 문제가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는 거죠. 다 알면서도.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붕괴하는 데에는 꼭 그렇게 돼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이 망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쭈삣쭈삣 미뤄서 망한다는 겁니다. 타성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나가고 그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활 스타일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를 증가를 시키고
그래서 대기를 더럽히고 기후변화를 멈추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오래된 습관을 고치지도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환경주의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살기가 또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류 문명이 여기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찾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멸망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춰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태적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고 하신 창조 세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삶을 선택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이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우리가 이런다고 뭐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멸망을 좀 천천히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어차피 10년 뒤에 망하나 20년 뒤에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렇게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희망이나 절망을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행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 이가 바로 아까 제가 소개한 툰베리입니다. 그 작은 아가씨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그걸 일으켜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 여학생이 존경스러운 것은 그 아가씨가 어떤 걸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등교까지 거부해 가면서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의 삶을 먼저 바꿨던 태도입니다. 먼저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했다든지, 비행기를 절대로 안 탄다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그냥 채소를 길러 먹는다든지, 이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지구를 지키는 일을 먼저 실천하고, 근데 그것 가지고 이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정치인들이, 사회가 여기에 관심 가져서 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를 향해서 발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가씨의 태도에서 환경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바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딴 욕심은 없어도 녹색교회는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력했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녹색교회가 설치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사람들이 전기를 더 낭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약되는 바람에.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송훈 집사님과 염채영 집사님이 우리 게시판에다가 녹색교회 10계명 붙여놓은 거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을 마치면서 그 녹색교회 10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 2, 3, 4 이렇게 하면 1 하면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재밌게 그렇게 외우기 쉽게 해놨는데요.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을. 3.
삼갑시다. 합성세제를. 4. 사용합시다. 중고용품을. 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7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에 한눈을. 광고에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홈쇼핑 보시는 분들 특히 잘 주의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10.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작년에 우리가 녹색 교회로 선정되었다면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녹색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